역사를 가져와 봤어요. 역사 연표를. 자, 여기 1882년 이모군란부터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갑오개혁, 그리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 그리고는 또 바로 밑에 아간파천입니다. 요렇게 돼서 바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아간파천,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없애고 고종이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 대한제국.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을사늑양,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스스로 외국과 어떤 협상을 못하게 되죠. 이제 나라가 이제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보내고 이럴 때인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설명할 거예요.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역사를 30년 전의 역사를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이모군란이 어땠다. 또 갑신정변이 어땠다. 갑오개혁이 어땠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역사 검증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 시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도 그런 자격증, 역사 자격증 점수가 있으면 가산점이 붙기도 하고 또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왜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취업하는데 역사 점수를 가지고 취업하는데 토플처럼 쓰기도 하고 그럴까요? 앞으로 오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게 또 내가 역사를 알면은 그걸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와, 그렇겠죠. 과거의 역사들이 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그때의 교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겠죠. 예. 또. 맞아요. 너무 중요한 답을 말해서 다른 답할 게 없죠. 우리 성경도 역사잖아요. 그죠? 성경도 역사예요. 성경은 구약 역사는 거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나열했는 역사일 수 있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역사적인 교훈이. 그래서 실패했을 때의 교훈, 성공했을 때의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후세 사람이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중요하죠. 누가 기록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 야, 요즘에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을 아주 지혜롭게, 아주 뛰어나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그냥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한 그냥 암기 과목 정도의 역사 공부인 것 같아요. 역사 점수는 좋다 할지라도 역사 의식도 없고 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역사에 대한 어떤 지혜도 얻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어 점수는 좋은데 어휘가 회화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역사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관점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1882년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자, 존 노스 선교사님 들어본 사람? 오, 좋아요. 존 노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일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하셨던 분일까요? 들어왔다. 보통 저의 정답은 2번이 많아요. 그러면 존 노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다? 안 들어오셨다? 못 들어오셨어.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에 있었어, 중국.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이야. 너무 감사한 분이죠, 존 노스. 언어학적으로 뛰어나신 영국 선교사님이셨대요. 근데 중국에 와서 중국인들 위해서 한자로 막 중국 번역하고 있는데 시장에 한번 나갔더니 눈이 똘망똘망똘망한 개성 상인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지 해서 그 개성 상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 한글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 개성의 몰락한 상인한테 오다가 개성 상인이 인삼을 다 바다에 이렇게 난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졸지에 쫄딱 망한 어떤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뭐를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쳐. 그리고는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역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분이
그쪽 복음, 누가복음 이거를 다 번역한 거를 갖다가 다 인쇄해가지고 등에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때 당시 대원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막 병인 박해가 있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금서예요, 금서. 서학, 서양의 종교 서적이라고 금서였는데 그거를 몰래 싣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성경 싣고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국을 국경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런 서상윤이라는 분이 그런 북한의 지역에 성경을 많이 배포해요. 18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은 누구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맞아요. 근데 그분은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1871년인가 그때. 근데 들어오신 분, 실제로 이제 고종이 되면서 외국 공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1882년에 여긴 안 나오는데 미국과 수교를 맺거든요. 미국과 수교를 맺어요. 그 이후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세요. 그건 알 수 있죠. 그건 꼭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오신 선교사라는 직임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펜젤러 언더우드예요. 1884년에 그냥 들어오신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를 숨기고 들어왔던 의사분이 있죠. 알렌 분은 1884년에 들어왔지만 1885년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읽혀서 예수님이 먼저 소개된 곳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존 노스 선교사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탄이 막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1885년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배제학당을 만들죠. 이 배제학당에서 누가 들어가서 영어 공부하려고 들어가요? 이승만이 이때 들어가잖아요. 아펜젤러가 와서. 알렌이 아까 강혜원, 갑신정변 때문에 또 이런 사건이 좀 이따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로제타 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1900년대에 나라가 빼앗기는 전후에 선교사님이 몇 분 오셨을까요? 외국에서. 5분. 여기서도 5분 넘는데? 5분 넘었다. 우리, 네, 좀 이따 크게 놀라실 거야. 크게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명의 선교사님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거의 25세, 30세 이전이에요. 30세 이전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에 온 거야. 그것도 되게 뛰어난 수재들이. 의사 출신들이 많죠. 알렌도 의사고요. 언더우드 의사고, 로제타, 윌리엄 홀도 의사고요. 네. 네, 다 의사예요. 로제타, 윌리엄 다 의사예요. 하여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선교사 역사를. 뛰어난, 근데 몇 명이 오셨을 것 같아요? 1000명이 오셨어요. 1000명이. 1000명이 넘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나라에. 1000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사진에 보니까 동대문인가 그렇던데, 동대문 주변에, 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똥들이. 길바닥에. 이게 길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건 당연하고, 똥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런데 우리나라에 조미수호 조약이 맺어지면서부터 막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알렌, 강혜원이 세워지고요. 아펜젤러 배제학당. 강혜원이 뭐지요?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강혜원이 뭐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갑신정변에서 이 민영익이라고 우리 민비의 측근인 사람이 신하가 이렇게 개하당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다치거든요. 근데 고종이 빨리 선교사 그 사람 불러와라 해서 알렌이 와서 치료해서 극진히 치료해서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 알렌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헤론 순교하시고 윌리엄 홀, 그래서 이승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국내외 사건들.
이걸로 하면 되죠? 네. 빨리 맞춰야 돼가지고. 자.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합니다.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 사신은 우리나라랑 계속 수교를 맺고 싶어 해요. 근데 조선 대신들은 일본을 굉장히 무시해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조선 대신에다. 옛날부터 귀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말이 극히 겸손했었는데 근래 와서는 대황제라고 스스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천황이라고 말을 하니까 나 기분 나빠서 너희들 높은 채 하는 뜻이 보기 또 답답해서 나는 너희들하고 수교 안 할래 이랬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뭐랬대요? 일본이 스스로 이름을 존칭하는 것은 귀국의 실제 권리에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나라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이런다고 해서 당신 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기분 나빠서 수교까지 안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엉뚱한 걸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처음으로 맺는다는 거. 오늘 여러 지금 나라들 중에 첫 번째 수교한 나라가 일본이다. 그걸 꼭 아세요. 자, 우리 학교에서 강화도 조약 그러면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꼴로 배우죠. 불평등할 수밖에 없지. 나라가 이렇게 기우는데. 그런데 실제로 강화도 조약 때문에 우리가 얻었던 이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조약의 대지는 보세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조선을 대우하여 본래부터 자주 하던 일본국과 평등함을 인정한다고 하고 심지어 천국의 간섭 여부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었으니 이때가 곧 조선이 독립 권리를 실제로 회복한 최초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독립국과 독립국만이 수교를 맺을 수 있는데 항상 청나라가 조선은 우리 속국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이 먼저 청나라한테 가가지고 정말 조선이 당신의 속국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책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의 간섭 여부에 대해서 상관없이 우리가 이 조선과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저 조선이 일본과도 조약을 맺구나. 독립국이구나. 청나라가 저렇게 시시때때로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나라 속국이다 이러면서 조선에 대해서 자기들이 외교권을 가진 것처럼 말했는데 아니구나를 대외에 표방했던 건 거예요. 대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때 당시 잘 몰랐기 때문에 청나라가 하는 말이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사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의 독립국임을 외국에다가 다 표방해 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쉬쉬하는 거예요. 수교를 맺어놓고는. 이게 청나라한테 알려질까봐. 청나라한테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쉬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너무 웃기죠? 자, 보세요. 보라색. 대국을 배반하는 학원도 있으려니와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 통상조약 맺은 사실을 알리는 자가 없어서 이 통상조약이 우리나라 권리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국권이 그런데 어떻게 견고해지겠느냐. 이 1876년 이후에 이 1904년까지 이렇게 30년 시간이 벌어져 있는데도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부강해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속국의 의식, 종의식이죠.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 절대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제가 계속 말합니다. 해외에다가 이렇게 완전한 독립을 실제로 공표했다는 거예요. 일본과 먼저 통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차차 피차 동등한 나라로 대우하면서 미국과도 한 8년 후에 조미 수교를 맺거든요. 1876년 이후에 1882년에. 그래서 미국과 조미 수교를 맺으니까 선교사들이 아주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국, 덕국 이렇게 얼어서 여러 나라들이 또 동시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힘없는 나라를 강하게 확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때 당시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1910년에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는 아주 우리나라를 고생시키고 또 일본도 일본대로는 또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또 이제 군국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너무 이제 전쟁의 미치광이가 되어 가기 시작하죠. 일본도.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나라 속국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힘썼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와서 하늘색입니다. 타국이 자청하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억지로 이 일을 맡기기에 이르렀는데도 자원하여 도와주는 이런 일본이라는 이런 이웃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제일 마지막에 천국이 속으로 으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대조선 독립국이라고 세상에 드러나게 반포하지 못하고 청나라가 화낼까봐 구차하게 시비에만 휩싸이지 않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용렬함이 실로 심하였다.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가스라이팅하고 얼마나 요즘의 말로 그루밍 했는지 알겠죠? 우리를 완전 세뇌시켜가지고 우리는 종이야. 우린 저 대국에게 대나라의 대중국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게 유교의 도리야. 군신의 도리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충성된 신하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